여기서부터 이제 계약 각칙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면 되는데, 일단 이 매매가 나오는데요. 매매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604페이지 보시면 계약금이 나와요. 계약금. 일단 계약금은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생각해 볼 것은 의와 성질에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고요. 계약금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계약금의 효력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교재에 없는 것도 좀 있는데,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기능을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근데 증약금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요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계약금은 반드시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증약금적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고요. 우리 민법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그 말은 해약금적 기능은 계약금의 원칙적 기능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 사람, 일반적으로 매수인을 말하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매도인을 말할 텐데 100, 2배를 상환하고요. 해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보냐면 중도금 지급시로 봐요. 따라서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고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기는 것이 결국 뭐냐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교부됐다면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이에요. 벌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요, 반드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 기능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 성질을 수행하는 거예요. 요거를 세 가지를 별개의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아주 내용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2015년도 문제가 있죠. 기본 예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맞네요.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그러면 위약금을 하는 특약을 했다는 얘기죠.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X죠. 다시 한번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죠, 그죠? 제가 다시 위약금이 아니라 뭐죠? 위약벌. 위약벌이면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기는 것이고 별도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된 계약이기에까지 맞는데 문제는 주계약의 종된 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 쉽게 나왔죠. 그죠?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행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 착수가 뭐라고요? 중도금 지금 다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실제로 실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땅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땅값이 갑자기 오르면 그러면 그거 막으려면은 뭘 줘버리면 돼요? 중도금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도금이 5천만 원인데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0만 원만 보내도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의 지급이 이행착수인데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주는 것도 뭐예요? 이행의 착수예요.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고요.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중요한 것이 607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나오고요. 내용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614페이지로 올게요. 61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에 정리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박스가 나와있죠. 근데 가능하다면 이 박스를 좀 외우면 좋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다 외운다 그래서 또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도 반드시 나오고요. 요 담보 책임도 반드시 나와요. 담보 책임도. 그러니까 담보 책임도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양이 좀 많죠. 그죠? 양이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양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봐야죠. 그죠? 일단
담보 책임은 뭐냐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요.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탔어요. 근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돼요? 불안전이행이죠. 자동차를 안 주는 건 뭐예요? 이행지체. 못 주는 것은 뭐예요? 이행불능. 주긴 줬는데 완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안전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받긴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면 불안전이행이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고의나 과실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만으로는 매수인의 보호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이 뭐냐면 담보 책임이고 담보 책임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고의 과실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한다면 저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를 못했다면 최소한 무엇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요. 물건의 하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X에. 선이면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매수인이 악인 경우죠. 알고 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 산 경우에도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뭐래도요? 악이래도.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이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물건의 하자일 수도 있어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두 가지를 좀 더 해보자고요. 두 번째,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제 아파트가 경매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시원이 있는데 경락을 받은 놈이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경락 받은 사람인데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요. 이딴 소리 하면 저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잖아요. 보일러가 고장나든 방이 등 따시든 경납받은 사람이 알아서 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 물을 수가 없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 물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가 거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집이 경매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거지면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의 양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자력을 담보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 겁니다. 자력을 담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거예요. 다만 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도래했다면 이때는 양도 시의 자력이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거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돈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병한테 나한테 채권 좀 사라. 채권을 뭐 했냐면 양도를 하게 돼요. 물론 1억짜리면 좀 할인하겠죠. 뭐 9,500이 정도로. 근데 병은 뭐가 걱정이냐면 얘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걱정이겠죠. 근데 병 을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근데 갑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그랬더니 을이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자력을 담보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 자력을 담보하는 거니까? 양도할 때 자력을 담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할 때 갑에게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다음날 완전 개그지가 되더라도 을은 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요 1억이 언제냐면 오는 12월 30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안 갚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은 이제는 언제요? 12월 30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언제 자력을 담보합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거다. 이런 얘기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또 이게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의 기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경매도 적용된다. X. 경매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랬죠. 1번은 X네. 2번 특정물 매매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목적물의 하자래요.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 그죠?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도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을 간주한다. X예요. 좀 심하게 나왔는데 이거는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언제라고? 추정.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하고요. 변제기가 미도래했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하지. 뭐는 아니에요? 간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X예요.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죠?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예요? X. 그죠? 이해하시죠?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 이렇게 됐어요. 요거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돼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더라도요. 결국은 이 노란색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란색. 그래서 요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을 굉장히 뭐예요? 축약한 거니까 대충 암기하는 거는 문제 안 풀려요. 어떻게요? 구구단 외우듯이 아주 확실하게 뭐예요?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고 연습은 필요하지만 이 정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러면 이제 매매는 끝난 겁니다. 매매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61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오는데 요 임대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또 이것도 반드시 내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에서 몇 문제에서 두 문제. 계약금하고 담보책임이죠. 근데 임대차는 전체에서 한 문제를 내요. 근데 뭘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대차는 중요한 거를 좀 볼 건데 일단 넘기셔서 뭘 봐야 되냐면은 621페이지에 임대차의 뭐예요? 존속기간을 봐야 돼요. 존속기간. 교재 또 읽어보시면 또 어렵다 그러실 테니까 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틀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푸시면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존속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최장 무죄.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 원래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 규정이 무효예요. 따라서 현재는 임대차는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단기간이죠.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을 보장하지만 민법상 임대차, 다시 말하면 주택이 아닌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전세권하고 조금 다른 듯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누구하든지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소멸하는데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이고 임차인이 하면 몇 개월이요?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잘 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2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 624페이지 오셔서 624페이지하고 625페이지를 좀 봐야 돼요. 일단 62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비용상한 청구권이 나와요.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니까 임차인이 자비를 고쳤다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물론 계량한 비용이 있다면 계량비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좀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자, 6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 상한 청구권의 내용이 나오죠. 가 상한 청구권의 내용 밑으로 두 번째 줄.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임대인 일을 상환해야 한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요. 유익비는 언제 상환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 두 가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하자마자 바로.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우측 맨 위에 보시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면 집을 비워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요?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비도 유익비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답은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좀 중요합니다. 일단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뭐하고 똑같죠?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임대인이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임차권이 소멸하면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싫다, 거부하면 이전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만약에 토지 임대차고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요거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요,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굳이 이 경우에는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와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일단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일단 뭐하고요?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뭐랍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만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측에 보시면 기본 예제도 이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두 가지밖에 없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든지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탕구로 소멸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사유로 소멸해야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월세를 내지 않아서 쫓겨나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맞아요. 우리 민법에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사행위, 채권자 지속권 행사만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3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왜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받을 필요 없죠?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대항력이 있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차권 소멸로 그 토지가 제3지 양도되더라도 토지 임차는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제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요.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가 나오지 않으시면 그냥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7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던 정도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기셔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해 가지고 629페이지 임차권의 양도와 하단에 전대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면 임대차는 끝나요.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한 번 더 임대한다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동의를 안 받았을 때요. 동의를 안 받았으면 어떨 거냐.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면 책임지지 않는다를 내포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효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니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을은 병한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책임져야죠.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고 을은 병에게 당연히 뭘 줘요? 책임을.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못 받는다면 지웠네요.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만약에 이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면요, 이 상태에서 을은 아무리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대 아파트야.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사무소나 그 임대 주체에다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전대하는 경우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죠? 이 사람이 아무리 주택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별짓을 다 했더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구로부터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돼. 예?
그렇죠. 보호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받으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고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나가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갑이 나가라고 하면 병은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문제인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가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이 갑에게 뭘 줘요? 월세를 줄 것이고 병이 살더라도 갑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정리해 볼게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요. 다만 갑은 임대인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충고 집에서 나갈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급이 나오죠. 그죠? 도급. 일단 도급은 뭐 특별히 뭐 중요하다 안 하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교재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도급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라 자주 나오면 돼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의의부터 보면 1회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도급인데 2번 도급에 효력해서 1번 도급인의 의무해가지고 1번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뭘 하면요? 이를 완성을 한다면.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에게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형성권 해가지고 가입표. 형성권이 아니에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가 아니라고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을이라는 건설업자 만나서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를 맡긴 갑을 우리가 도급인이라고 하고요. 을이 건설업자가 누가 되죠? 수급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을이 갑을 위해서 뭘 해줬냐면 건물을 신축해 줬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뭘 안 주냐면 공사대금을 안 줘요. 이럴 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면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고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은 무엇을 취득하게 되냐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갑이 승낙을 해줄까?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을은 일단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치권행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물 입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현수막 걸고 그죠? 유치권 행사 중 또 아까 뭐라 했어요? 은과 끈기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먼저 가스버너도 갖다 놓고 이제 필승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갑이 찾아오잖아요. 찾아가지고 야 임마 네가 이러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해. 그죠? 네가 자식 유치권 행사 죽이면 나 이거 임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내가 망하면 너도 안 망할 것 같아 자식아 막 이렇게 지랄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야? 그러면 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다오 라고 요구하는 순서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유치권 행사도를 냅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놈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치권을 풀고 임대나 뭐죠? 매매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순서가 먼저 뭐예요? 유치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설정한다면요?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굳이 안 풀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가 뭐가 돼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수험적으로는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가 아니라고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수급인의 의무에서 이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요. 또 만약에 완성된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근데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측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A.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에 취득한다.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이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로 귀속됩니다. 이걸 왜 읽어봤냐면요. 우리는 상식이 뭐냐면 을이 지은 건물은 당연히 갑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달라요. 법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이 누구고요? 수급인. 다만 특별한 합의 등을 통해서 도급인의 소유로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원칙과 예외가 뭐예요? 뒤밖에 있어요. 그래서 도급 계약을 통해서 건물이 신축되면 일단 누구 거가 돼요? 수급인. 다만 누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요? 도급인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게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1.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와요. 고쳐달라고 요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매매는 없었죠. 매매는. 아까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뭐 권리하자 물건하자 끝났지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매는 보수 청구권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요? 도급에는 보수 청구권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하자 보수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은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이런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원칙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특칙해서 1 건물 등인 경우에는 5년 내지는 10년 근데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하자 도급 계약에 있어서 담보 책임 몇 년이에요? 1년인데 건물이면 견고한 건물이면 뭐예요? 10년 기타 건물이면 뭐죠? 5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잘 안 물어보니까 그게 외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도급의 종류해 가지고 도급 특유의 해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상식적인 거 됩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건물이 반쯤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단열 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단열 시공 똑바로 하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 완성 전에 중간에도 하자 보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2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은 수급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니까 지체상금에 대한 약증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4번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도급인은 상대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한 다음 날부터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옮겨보시면 예형계약이 나와요. 일단 재밌는 거는 가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도에 신설됐어요.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재작년에 만들어졌고 작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2016년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 수업할 때 꼭 나온다 그랬죠. 근데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행되는 계약인데 그해 시험 나오는 거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민법은 개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낼 것 같아요, 여행계약이. 근데 여행계약 나오면 좋습니다. 일단 의회는 뭐 여행계약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인데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제가요 패키지 여행 계약을 했어요. 여행 계획이잖아요, 그죠? 여행 계획을 했는데 내일 출발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가지고 안 갈래요. 예약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위약금 달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개시 전이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대신 여행사는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뭐예요?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해제가 아니라 해지예요. 그죠? 해지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해지는 중간에 하는 거예요. 여행이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그럴까요? 태국을 갔어요. 그죠? 필리핀 갔어요. 그죠? 필리핀 가가지고 여행을 중간 중인데 일주일 여행하기로 했는데 3일 만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내전이. 그런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막 계엄 선포되고 막 난리가 나면 여행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중간에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에게 과실로 없으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과실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게 2번인데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체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행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든 반드시 귀환은 해줘야 돼. 반드시. 예를 들어 중간에 여행자들이 또라이 짓을 하면 지들이 뭐 숙소를 이탈했어요. 그래도 데려와 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뭐는 있어요? 귀환 운송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여행자에게는 귀환 운송 의무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X. 반드시 귀환해 줘야 돼. 뭐 비행기가 없으면 뭐라도 해요? 배라도 태워서. 배가 없으면 뭐예요? 수육이라도 해가지고 반드시 뭐는 해줘야 돼요? 귀환은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4번인데 대금의 지급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후불이에요. 법은. 뭐라고요? 후불. 우리 또 생각 달라요. 그죠? 우리는 선불이죠.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행 패키지 예약하면 먼저 돈 주잖아요. 그죠? 먼저 돈 주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후불이 원칙이고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선불로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과 법과 다르죠. 그죠? 법은 현실에 뭐가 원칙이라고요? 후불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여행 주최자에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되는데 1번에서 담보 책임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2번 여행자의 해지권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갈 때는 뭐 별 뭐 4성 호텔이니 뭐 3성 호텔이니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3성은 커녕 여인숙에 그리고 음식이라고 뭐 무슨 뭐 뿅들을 주니 뭐니 해가지고 막 사진은 그럴싸하게 제가 어떤 려고 했냐면 스위스를 여행 갔는데 뽕들을 준대요. 그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한 이따만해 보여. 느낌은 아니 그 밥그릇만해,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요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 안에 뭐 있더라? 쇠고기가요. 새끼 손톱만한 거 한 5개 들어있더라고. 그게 뽕두래. 막 이렇게 계약 내용이 제대로 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누가요? 여행자 측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보시면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냐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 계약을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 계약이 해지되면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죠? 이게 보시면 우리는 뭐냐면 선불이잖아요. 법은 뭐예요? 후불. 그죠? 법 규정이죠. 따라서 후불이니까 중간에 지들이 잘못해서 해지된 거니까 더 이상 여행 주최자는 경비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열흘 중에 3일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3일치 여행비 경비는 뭐예요?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후반 보시면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뭐예요? 상환하여야 하고요. 3번 반드시 뭐는 해줘야 돼요? 귀환은 해줘야죠. 그래서 아무리 여행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속한 날 뭐는 해야 돼요? 데리고 오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귀환 운송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존속 기간 해가지고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요? 6개월 내기죠. 근데 보통 이게 6개월로 바꿀 수도 있고요. 1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려. 담보 책임은 여행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X. 그죠? 담보 책임은 종료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강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이 나오는데 위임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개념은 뭔가요?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위임이고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수임인, 일을 시킨 사람을 우리가 뭐죠? 위임인이라고 하고요. 640부터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6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쭉 읽어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상식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641페이지 보시면 주의하실 점은 맨 위에 1번 무상이임이 원칙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요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다만 특약으로 뭐로 할 수 있어요?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 보수는 후불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돼. 중요한 게 뭐냐면 넘겨보시면 642페이지예요.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일 시켜놓고 오늘 관두라 해도 상관없고요. 또 해주기로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간두겠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왠지 일 시키면 그 기간 동안은 관두지 못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요.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네가 내 대신 시장 가서 장 좀 봐라. 이것도 위임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빠에 짐을 잔뜩 들고 오는데 지금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때 갑자기 나 간둘래 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뭐요?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위임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는데 다만 뭐만 해주면 돼요?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거 1번과 2번 연관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안 볼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보냐면 우리가 그동안 민법 총칙부터 했던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기억나시나요?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그죠? 어디 근데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은 선이면 뭐예요? 현존이익. 악이면 뭐예요? 전부. 주의하실 것은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다 돌려준다 했었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원인이 만약에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돌려줄 필요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했던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64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불법행위가 나옵니다. 일단 일반 불법행위 해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 무슨 말이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예요? 불법행위인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우측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의사무능력자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적 이코로 뭐가 되죠? 책임 무능력자가 됨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큰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정당방위거나 긴급피난이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뭐요? 발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제2절 해가지고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1번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에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져서 밑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12살 먹은 초등생의 책임 능력을 뭐요? 부정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책임 능력, 의사 능력을 부정해야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감독자는 친권자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 일종의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책임을 벗어나려면요 스스로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모의 고의나 과실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입증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사용자 책임 뭔지 아시겠죠? 점원이 직원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것도 입증 책임이 전환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우측에 3번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를 누가 다쳤어요. 그럼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점유자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때 누가 책임을 지냐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간판이 바람에 자빠지면서 지나가는 사람 행위를 쳤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지나요? 그 간판의 점유자가.
근데 이 점유자가 아무런 과시 없던 사실을 입증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책임을 벗어나고 누가요? 간판 주인인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물 점유자의 책임. 뭔지 아시겠죠? 개가 지나가는 행위를 물었어요. 그러면 그 동물을 누가 하는 사람이요? 점유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것도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면 아무런 고의 과시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5번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이 나와 있는데 부진정 연대책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차로에서요. 차가 부딪혔어요. 근데 문제는 동승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갑의 과실은 60%, 을의 과실은 몇 프로예요? 40%란 말이죠. 그러면 을 벽인할게요. 그러면 이 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을에게 60%, 병에게 4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은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편한 사람한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불법 행위자가 있으면 그 공동 불법 행위자는 어떻게 책임을 부담합니까?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하고요.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을 뭐 하면 돼요?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불법행위 효과해 가지고 1.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일단 이 원칙적으로 일시금 배상에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돈이 없으면 정기금 배상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지 같은 인간이. 그러면 바람 폈으면 이혼해야죠. 이혼하고 나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인간한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법원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판결 나다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정기금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천만 원인데 한 달에 뭐예요? 50만 원씩 끊어라. 그래서 월급에서 먼저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할부로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서 받을 수가 있고요. 2번 명예훼손 경우에 특칙이 나오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제 강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 때 제일 좀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그 증인들한테 사과하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그건 안 돼. 그건 헌법 침해예요. 왜냐하면 사과할지 말지는 양심의 자유고요. 타인이 그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과 안 하면 저 나쁜 놈하고 욕할 수는 있지만 사과하시기 싫은 사람한테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사과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 강고는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요새는 사과 강고, 사제 강고가 없어요. 법원이 뭐죠? 사제 강고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과거 기억나시나요? 과거 옛날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갑자기 신문에 뭐 나이키 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를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시는 절대 안 하고 죄송합니다. 나이키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나이루 뭐 대표이사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사죄 공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다. 왜냐하면 사과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에 그 사람의 개인의 자주고 법원이라도 그것을 뭐 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3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기본 예제 마저 풀어볼게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겠죠? 그죠?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이 문제 엮이지 않아요? 문제에서 답을 가르쳐줬죠. 그잖아요. 문제를 낼 때
이게 출제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답을 뭐라고요? 앞에 하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은 점유자는 뭐 할 수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니까 답을 뭐예요?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틀려. 그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문제 그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예요? X고. 세상에 문제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틀면 할 말은 없고. 나머지 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맨 앞으로 가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